불명의 발송자가 보낸 의문의 택배. 매달 낯선 사람이 택배를 보낸다. 그 시작은 8월 하순경이었습니다. 평소 기묘한 사건을 취재하고 있던 나. 두려움과 의문 속 내게 이메일 상담을 요청한 남성은 40대 우라카와 미츠토시 씨였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은 정체불명의 우편물에 관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달마다 집에 음식이 든 의문의 상자가 배송됩니다. 발송자는 매번 다른 이름을 쓰지만 생전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메일에 첨부한 사진은 8월 초에 도착한 상자입니다. 상당히 불쾌하고 공포스럽습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쿄 연립주택인 코마키다 맨션에 혼자 살고 있는 그 내용을 증명이라 하듯 사진 한 장도 함께 보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라면, 과자, 김, 휴지 등 마치 본가를 떠나 공부하는 대학생에게 보내는 살림살이 같은 택배였지요. 사진만으론 공포심을 주려는 악의적인 목적 혹은 장난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수인 걸까?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택배가 말이죠. 그렇다 보니 도대체 누굴 위해 이런 택배를 보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더욱 불쾌했답니다. 이튿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메일을 보낸 우라카와 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매우 심약한 상태처럼 들리는 그의 목소리. 그에게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들이 보낸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10수년간은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으며 처자식도 없다 보니 자신에게 이런 택배를 보낼 사람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5배송된 택배인 줄 알아서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다른 성, 같은 성이지만 우라카와 씨가 살고 있지 않을까 찾아봤는데 그 어떤 집에도 같은 성인 우라카와 씨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였죠. 그 집에 살고 있던 예전의 세입자. 우라카와 씨는 이미 부동산 업자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했고 자세히 들어보니 그 이전에도 우라카와라는 사람은 산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명 택배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우라카와 씨에게 보내진 택배였죠. 그 의문의 상자는 10개월 전 이사를 한 직후부터 매달 도착했습니다. 항상 같은 음식들, 휴지 같은 생활 잡화들이었죠. 그런데 어떠한 편지나 메시지도 함께 있진 않았습니다. 우라카와 씨는 그동안 왔던 상자들을 모두 전부 찍어 놓았다며 사진을 보내주었죠. 살펴보니 정말 음식과 잡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모든 택배의 겉, 바로 송장이었죠.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니 요코타 마이코, 니시모토 아이, 야마자키 카에데. 이름은 전부 다르지만 발송자는 공통적으로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주소도 달랐지만 그 내용에서 유일한 공통점 총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죠. 첫 번째 공통점, 바로 지역입니다. 지역은 가나가와현 에비나시라는 곳이었죠. 우라카와 씨는 에비나비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친척이나 지인들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라카와 씨 또한 무언가 이상해서 각기 세부 전화로 전화를 좀 해봤다고 합니다. 우라카와 씨도 뭔가 좀 이상해서 각기 세부 주소를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세부 주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죠. 도로명, 번지수, 호수를 전부 거짓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보낸 사람은 여러 명이 아닌 단 한 명이라는 것. 바로 모든 택배의 필체가 동일했습니다. 그 말은 단 한 명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바꾸며 매달 우라카와 씨에게 의문의 택배를 보냈다는 것. 그럼 주소와 마찬가지로 이름도 거짓일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자신의 본명을 알리기 싫어서 가명을 쓴 것이라면 계속 똑같은 가명을 쓰면 될 텐데 왜 이름을 바꿨던 것일까요? 세 번째 공통점, 수신자 우라카와 씨. 분명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택배 말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한 적은 없었을까요? 그때 우라카와 씨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지 얼마 안 지난 작년 10월 중순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저벅저벅거리는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라 저벅이라는 소리 이후에 끼익끼익거리는 마치 한쪽 발을 끌면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고 그 소리는 방 문 앞에서 멈춰섰다는 것이었죠. 혹시 집에 찾아온 손님인가 라는 생각에 인터폰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1분이 지나도 울리지 않아 현관 쪽으로 다가가자 다시 끼익끼익거리는 소리가 났고 문을 열어보니 사람의 실루엣이 멀어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맨션 복도에 전등이 따로 없어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매우 작은 체격이었으며 특이한 건 왼쪽 발을 끌고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난 사람, 만약 의문의 택배를 보낸 사람이라면 스토커이진 않을까요? 이에 대해 우라카와 씨는 자신은 이미 40도 넘었고 머리숱도 없으며 외모적으로 훌륭하지 않아 그럴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경찰에도 문의를 했지만 단지 택배를, 그것도 위협적인 물건이 든 것도 아닌데 이를 의미 없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였고 이후 이사를 하자니 얼마 전 직장에서 쫓겨나듯 이사를 하게 됐고 결국 돈도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후 다시 한번 사진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죠. 분명 물품들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살림살이 택배였습니다. 그런데 송장 사진, 그곳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죠. 송장 옆에 있는 증지였습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우표 대신에 뽑는 스티커입니다. 이 택배는 모두 우체국 창구로 가서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죠. 편의점이나 사설 택배를 보낼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적어야 하지만 우체국 택배로는 자신의 정보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나타나는 흔적은 존재하죠. 그 증지에는 해당 지역의 우체국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발송지는 키시에 초등학교 앞 우체국, 카지마역 앞 우체국, 스지아라 우체국, 이 세 곳을 이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우체국들 모두 주소와 마찬가지로 가나가와현 에비나시에 있었던 것이죠. 세부 주소는 가짜를 적었지만 분명 택배를 보낸 사람은 에비나시에 산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우라카와 씨는 내게 택배를 직접 보내주었죠. 사진상 보였던 바로 그 택배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진과 동일하게 자파만 있을 뿐 어떤 메시지나 편지 같은 건 없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본 순간 무언가 기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보내왔던 사진들을 다시 보다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죠. 너무나도 사소하기에 처음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것. 그런데 그건 이 기괴한 택배 사건의 핵심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힌트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우체국으로부터 발송자가 사는 지역까지는 알아냈습니다. 헌데 이미 가명을 쓰고 있는 이상 집집마다 찾아내서 주소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한 채 며칠이 흐르게 됩니다. 결국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단념하고 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여러 번 기사에 협력해 주었던 쿠리하라 씨라는 남자입니다. 원래 본업은 설계사인데 다방면으로 지식도 풍부하고 머리도 좋아 이번에도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죠. 지금까지 있었던 경위를 정리해서 내용을 메일로 보냈더니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쿠리하라 씨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도 범인의 몽타주가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스토커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스토커라면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택배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의 이름을 분명 적을 텐데 전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는 모습, 마치 여러 명의 여성이 선물하는 듯한 모습이 보통의 스토커와 심리가 달랐다라는 점을 꼬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토커가 꼭 좋아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싫은 마음에 상대방을 저주하기 위해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엔 그 물건들이 너무나 평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쿠리하라 씨는 한 가지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름이었죠. 생각을 해봅시다. 범인은 어차피 자신의 이름을 바꿔봤자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행동을 불가피하게 했을까? 그건 아마 우체국 자체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바로 일본 우체국에 있는 수취 거부 제도 때문입니다. 나에게 온 배송품을 받지 않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냈다면, 그 이름으로 온다면 수취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럼 발송자에게 다시 반송이 되는데 지금 이 주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가 아니다 보니 결국 그 택배는 일정 기간 뒤 폐기가 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불량 고객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이름으로는 택배를 보낼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범인은 필사적으로 꼭 그 택배를 보내야 된다라는 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택배를 계속 보내고 싶은데 우체국에는 들키고 싶지 않다. 여러 우체국을 쓰고 있는 점 또한 직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행동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름이 전부 가명의 여성이었다는 것은 범인조차도 분명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점. 만약 여성이 남성의 이름으로 보내면 택배 직원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얼굴을 기억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쿠리하라 씨는 한 가지를 더 꼬집었습니다. 우체국의 위치를 확인하면 가나가와현 에비나시 카자미역 중심으로 분포가 돼 있다. 범인은 분명 카자미역 근처에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헌데 범인은 좀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역에서 2km 넘게 떨어진 키시 초등학교와 우체국까지도 가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럴 거면 카자미역에서 전철을 타고 다음 역 우체국에 가는 게 빠를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로드뷰를 확인해 보니까 카자미역 근처에는 또 다른 우체국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카자미역 근처엔 총 4개의 우체국이었던 것이죠. 바로 사쿠라오카 우체국입니다. 분명 같은 지역에 있고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곳에서 보낸 적이 없었다라는 점이죠. 사쿠라오카 우체국, 여기에 특이점이 있을까요? 사쿠라오카, 이름 그대로 벚꽃 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약간 높은 곳에 있는 건데요. 도보로 가려면 계단을 몇 번씩 올라가야 되는 공간입니다. 범인은 휠체어 같은 걸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우라카와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 밖에서 끼익끼익거리는 평범하지 않은 발소리가 들렸다. 그럼 10개월 전 집을 찾아왔던 그 사람도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의문의 택배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 사람은 다리 한쪽이 불편한 여성, 홀로 걸을 순 있지만 평소에는 휠체어를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정보입니다. 그럼 작년 10월 우라카와 씨가 사는 코마기다 맨션 102호를 왜 방문한 걸까요? 방문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다른 전철까지 가는 걸 피했던 사람, 우체국을 그냥 그 지역에서만 움직였던 사람이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다. 이에 쿠리하라 씨는 날카롭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송장에 적힌 수취인명이었죠. 코마기다 맨션 102호 우라카와님, 바로 우라카와 씨의 성만 적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배달은 되지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과 이름까지 쓰는 게 상식인데 성만 쓴다는 것, 그렇습니다. 범인은 우라카와 씨의 이름은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점 하나, 택배를 보낸 목적이 우라카와 씨에게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라카와 씨의 그 방, 맨션 102호 안에 택배를 넣는 게 목적이 아닐까라는 쿠리하라 씨의 말이 들렸죠. 그렇습니다. 범인이 그 집 앞까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간 이유는 바로 문패를 본 것이죠.
문패를 보고 주소에 사는 사람의 이름까지 확인한 것. 보통 문패에는 성씨만 써두니 말입니다. 그래서 송장에도 성씨만 있던 것.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점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왕 온 김에 자기가 직접 전달해주면 어차피 송장도 안 걸릴 거고.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쿠리하라 씨는 앞선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사실 다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게 가장 편할 텐데 이런 케이스,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물건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범인이 지속적으로 매달마다 이런 물건들을 보내는 이유, 사람이 아닌 꼭 그 방에 보내야 되는 행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 그 물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살아가는데, 먹는데 모두 필요한 것. 한 특정 장소에 이런 물건을 보낸다. 그 행위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공양입니다. 바로 제사상이라는 말이죠. 가능성 하나, 혹시 과거에 그 102호실에서 누군가가 죽은 게 아닐까 해서 그 사람에게 공양하기 위해 매달 그 제사상 물품들을 보낸다는 것. 사고 현장에 사람들이 꽃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럼 범인에게 이어지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102호실에서 혹시 죽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부동산 업자는 과연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더라도 기밀 유지 의무 때문에 가르쳐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집주인입니다. 코미키다 맨션은 도쿄에서 월세가 20만엔 정도밖에 하지 않는 굉장히 싼 곳이지요. 당연히 좀 오래된 맨션이긴 합니다. 쿠리하라 씨는 대부분 이런 맨션의 집주인들이 오래전부터 임대를 했던 노인들이 많아서 대부분 기밀 유지 의무도 잘 모르니 그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우라카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용을 한번 전하기로 했죠. 그런데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102호실에선 단 한 명의 사망사건 같은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102호실에 살던 사람들은 잘 살다가 그 다음에 나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라카와 씨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랜 시간 동안 우라카와 씨가 이야기를 하다가 집 주인분이 한 가지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과거 그 102호에 살았던 사람들의 명부였죠. 그곳에는 주인의 이름, 당시의 전화번호까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어서 우라카와 씨는 그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일단 우라카와 씨가 살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바로 그 이전에 살았던 타나메 료이치, 그리고 요스케 미키 부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실제로 약 3개월 정도만 살고 그냥 나갔습니다. 정확히는 타나베 씨는 4개월, 그리고 야케야마 부부는 3개월 만에 이 집에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너무 짧게 살고 나갔습니다. 혹시 방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만약 사람이 그 안에서 죽지 않았다면 단 한 가지의 가능성입니다. 우라카와 씨처럼 계속 의문의 택배가 오니까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타나베 씨와 아키야마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타나베 씨는 부재 중이었지만 아키야마 요스케 씨는 전화 연결이 되었죠. 102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아, 그 택배 자주 왔어요. 매번 다른 이름 여자로 오니까 뭐 바람 피는 거 아니냐라고 아내가 의심해서 그때 당시 좀 고생을 했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이사를 한 겁니다. 예상이 맞았습니다. 우라카와 씨 이전에도 그 택배는 계속해서 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전 키리무라, 마코, 유이 모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102호실에 살았던 기간은 무려 7년 전후. 비교적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을 느끼게 되죠. 혹시
이 백이호에 오고 있는 택배에 대해 알고 있냐라고 했더니 키리무라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러면서 몰라요 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럼 그때 살 때는 택배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냥 안 왔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제 끊어도 될까요? 바쁘다고요 라고만 하고 자꾸 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도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냐 라고 질문했더니 왜 그런 걸 말하냐,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라 라며 그렇게 전화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았던 건 10년 이상 그 이전의 일이죠. 전화도 바뀔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왠지 키리무라 마코 씨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녀에겐 딸도 있었죠. 바로 유이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때 쿠리하라 씨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혹시 키리무라 마코의 딸인 유이가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102호실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게 아닐까 해서 유이가 102호실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에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해서 택배를 보낸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여기에는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만약 유이가 102호실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그럼 분명 신고가 됐을 거고 집주인도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그리고 굳이 숨길 필요도 없지요. 안타까운 사망사건이라면 말이죠. 근데 쿠리하라 씨는 한 가지를 주목합니다. 아니요, 102호실에서 유이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냐면 맨션의 바깥쪽, 뭐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곳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맞다면 키리무라 마코 씨는 한쪽 발이 불편하고 과거의 딸 유이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억측이지만 맞춰서 얘기를 한다라면 말이죠. 근데 범인이 왼쪽 발이 아픈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왼쪽 발을 왜 다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코 씨는 어린 딸 유이를 자동차 조수석에 앉히고 운전을 했다는 것, 그리고 왼편에 앉아있게 되지요. 세영 마코 씨가 핸들 조작 중 실수로 자동차가 좌측 도로에 충돌했다라고 가정했으면 왼쪽에 앉은 유이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마코 씨는 왼발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억측이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유이는 자동차를 통해 사고사가 됐고 그 이후 사고 현장과는 무관한 마코 씨가 계속 그 맨션에다가 공양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죽은 사람이 머물 장소에 대한 공간을 만들게 될 거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의 영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 미안함과 쓸쓸함을 달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장소는 꼭 무덤만은 아닙니다. 어떤 단상 이런 데도 있고 납골당 같은 것도 존재하죠. 혹은 교통사고가 난 그 장소에다가 꽃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 영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에 본인 스스로가 믿는다라는 것. 마코 씨는 그냥 그 영혼이 도로에 있는 게 아닐 것이다. 분명 그 102호 맨션에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로 했다라는 추측이죠. 자, 물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또 하나의 의문점이 또 남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사고로 떠난 딸에 대해 공양을 하고 싶다, 제사를 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102호실에서 계속 살면 되는 건데 왜 떠나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거리까지 먼데도 말이죠. 또한 어린아이에게 공양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어린아이한테 한다면 과자류나 장난감 같은 게 많을 텐데 이런 라면이나 즉석밥이나 이런 티슈나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마코나 유이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지만 어떠한 것도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망한 게 어린아이라면 익명으로 보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해서 사고의 내용으로 검색을 다시 해본 겁니다. 도로변에
자동차가 추돌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를 전부 찾아본 거죠. 한데 수십 분 후 한 가지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메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도로변에 추돌, 1명 사망. 그 내용은 2013년 3월 19일 도메이 고속도로, 그곳에서 경영트럭이 도로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사고 당시 차량은 우측 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핸들 조작 미숙으로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는 쿠라모토 에이타씨, 그분은 사망했다. 조수석에 탄 아내 쿠라모토 사나씨는 좌반신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에이타씨는 4월부터 가나가와현 에비나시의 회사에 취직이 결정되며 부부는 이사를 진행하던 도중이었다. 쿠라모토 에이타 사나,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02호실에 살았던 바로 그 부부, 쿠라모토 사나입니다. 왼쪽 다리를 다친 이유, 핸들 조작 미숙으로 인해 충돌했고 왼발이 불편해졌다는 내용. 하지만 물론 정확한 건 우측 차선으로 주행했고 핸들 조작 미숙으로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한 것이었죠. 분명 좌반신에 중상을 입은 아내 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의 의문점은 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럼 마코 씨는 왜 그런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왜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을까라는 의혹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언가 돈에 대한 문제, 살아온 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 뭔가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데 그 번호가 좀 낯이 익었죠. 그때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쿠라모토 사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전화 너머로 가녀린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며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실례합니다. 마치아라 리에라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주신 것 같아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혹시 이거 쿠라모토 사나씨의 전화번호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 던지니 네 맞습니다 라고 하며 사냐의 언니인 리에라라고 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왜 언니가 전화를 받게 된 걸까요? 일단 우선 지금까지 있었던 사정들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런 택배를 보낸다라는 얘기로요. 리에 씨는 왜 동생이 그런 짓을 했을까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었던 에이타를 잃고 나서 줄곧 자기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가족에게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케치는 한 가지 질문하죠. 그러면 지금도 방에만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리에 씨는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아니요.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요. 올해 봄에 암이 발견되었고 이미 손쓸 방도가 없을 만큼 진행돼서 5월경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상합니다. 5월에 세상을 떠났다. 근데 우라카와 씨의 집에는요 8월 초순까지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필체로 말이죠. 사씨가 5월에 죽었다면 도대체 누가 같은 필체로 똑같은 방식으로 보냈다라는 말이 될까요? 우키치 씨는 언니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 대신해서 택배를 보내는 건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애초에 보냈다라는 걸 지금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적인 목소리였죠. 그러면 혹시 사망 전에 누군가에게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혹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없나? 라는 질문에도 최근 몇 년간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리에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 떠나기 직전까지 병실에서 잠꼬대처럼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안 오네? 와주지 않을까? 라는 말들이요. 물론 어쩌면 약물 치료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나 씨가 사망한 건 3개월 전, 택배는 그럼에도 계속 도착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걸 누가 보낸 걸까요? 그때 문득 하나를 떠올립니다. 처음 택배를 봤을 때 느낀 이상한 불쾌감. 우라카와 씨가 보냈다라고 얘기한 그 사진의 위화감. 현재까진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았는데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느낌. 그때 쿠리하라 씨의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키리무라 마코 씨의 말도 하나 떠올랐죠. 몰라요 라고 말한 그 속에 담긴 거절. 그때 우케치 씨는 처음 제보했던 우라카와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잘 들어달라 라고 얘기하며 택배를 보낸 사람은 쿠라모토 사나 씨다. 그 집에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녀는 올해 5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우라카와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그랬군요. 역시. 이건 마치 예상한다는 듯한 답변입니다. 우라카와 씨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보냈던 택배 사진들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처음엔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위화감이 들키고 불쾌감이 느꼈던 이 사진. 무엇인지 아십니까? 택배를 찍은 사진은요, 보신 바와 같이 8개, 8개월분밖에 없습니다. 첫 택배가 도착한 건 작년 10월, 그리고 매달 택배가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진은 전부 11개월 분이어야 하죠. 남은 3개월 분은 어떻게 됐나? 라는 질문. 거기에는 힌트는 증지안에서 확인됐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증지에는 우체국 이름 외에도 날짜가 함께 적혀있죠. 그 날짜에 대한 걸 순서대로 쭉 배열하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였죠? 5월, 6월, 7월이 없습니다. 헌데 8월의 택배는 어째선지 증지가 없는 상태였죠. 처음엔 생각을 안 했는데 분명 이상한 부분입니다. 쉽게 떨어뜨리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뜯었다라는 것. 그럼 단 한 명밖에 안 남지요. 받은 사람 우라카와 씨밖에 없습니다. 우라카와 씨는요, 8월의 증지, 그 부분이 떼어진 부분, 8월에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곳에 붙어 있었던 증지의 날짜는 5월입니다. 마지막 택배 5월에 배달된 택배였죠. 사나 씨는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부터는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택배가 오고 있다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케치 씨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위화감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사진을 찍었던 물건과 그리고 직접 본인에게 보냈던 택배, 같은 사진의 같은 택배입니다. 위화감이 왜 들었을까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무언가 좀 달라 보이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바로 카레에 있는 소비기한이죠. 사진에 찍혔던 거는 23년 12월 29일. 그런데 택배로 받은 데는 24년 1월 24일. 이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진상으로 봐도 라면처럼 보이는 녀석의 봉지, 그것도 위에 건 좀 달라 보이는 느낌, 안쪽에 있는 물건들도 달라 보이는 느낌들이 계속 든 것이죠. 언뜻 보기엔 같아 보이지만 내용물을 새로 바꿔서 보낸 겁니다. 우라카와 씨가 직접이요. 분명 우라카와 씨는 모든 택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걸 다시 생각해 볼까요? 사진은 찍어 놨습니다. 근데 나에게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 갖고 있으니 보낼게요. 그때 당시엔 음식이 없었던 겁니다. 해서 똑같은 제품들을 사서 상자에 담아 우케치에게 보낸 거죠. 음식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음식들은 어디로 갔을까? 한 가지입니다. 먹은 겁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보낸 이상한 택배, 그걸 누가 먹을까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 그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직접
직장을 잃고 도망치듯 그 맨션, 싼 맨션에 들어갔죠. 월세 2만원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택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있었죠. 이걸 먹어도 될까? 이게 가능한 걸까? 하지만 배는 분명 더욱 고파졌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죠. 헌데요, 그렇게 그에게는 정체불명의 발송자는 자신을 공포심으로 몰아놨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고 있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이후로부터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라카와 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보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름도 가명, 주소도 전부 거짓,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보니 우케치에게 찾아달라고 거짓 제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진실대로 말을 하게 되면 찾아주지 않을 거니까. 출처도 모르는 음식이 계속 왔고 그걸 먹고 있는데 이제 오지 않아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안 찾아줄 거니까 해서 매달 공포스러운 택배가 도착하니까 진상을 밝혀달라라는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우케츠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 찾고 싶었다. 4월에 재취업에 성공해서 이제 월급도 나오다 보니 그 택배가 갑자기 끊어진 걸 보고서 알아내고 감사의 인사는 하고 싶었다 라는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요, 이런 택배를 받은 사람은 우라카와 씨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굉장히 예민하게 말을 하며 전화를 끊었던 사람 케라무라 마코 씨 또한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제대로 얘기하기 싫어서 그냥 감추듯 지나간 거였죠. 그리고 이제는 수입도 좋아지고 잘 살고 있고 유이는 잘 크고 있다, 9살이 된다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든 수수께끼는 다 풀렸습니다. 에이타 사나 부부의 안타까운 사고, 사나 씨는 그 이후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달 물건을 보냈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한데요, 정말 거기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음식을 계속 보낸 걸까? 분명 그랬다라고 생각할 만하긴 한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죠. 사나씨가 102호의 택배를 보낸 이유가 정말 혹시라도 제사, 공양 같은 것 때문일까? 물론 이 물건들을 보고 나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어딘가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즉석밥은 그렇다 쳐도요, 레트로 식품 같은 걸 영혼한테 바치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이거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택배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102호실의 실제 거주자에게 음식을 보낸 걸까? 사나씨에게 도대체 무슨 득이 있는 걸까? 죽음을 앞두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일까? 어딘가에 힌트가 숨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상한 부분을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택배의 한쪽 부분에 눈길이 향했죠. 네, 물론 택배 테이프를 뗐을 때 찢어지는 건 맞습니다. 건데 골판지 끄트머리에 얇은 종이가 찢어지면 내부가 보였죠. 동그란 구멍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골판지와 약간의 색감이 달라 보입니다. 이거 무엇일까? 수많은 틈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혹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말이죠. 택배의 겉장을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언가 하나가 숨겨져 있었죠. 종이를 말아 넣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조심히 폈습니다. 붓으로 써있는 글자, 일본어와 중국어 섞인 것 같은 것.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신께 비나이다. 이 홀령을 대가로 바치겠사오니 영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이 문구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민간 전승에 따른 강령술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호토케 오로시 같은 이름으로 1800년 이상 전부터 그 의식을 해왔던 강령술, 바로 인간의 몸에 죽은 자의 영을 빙의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때 빙의되는 사람을 내린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내린몸은 높은 영적 능력,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매사나 주술사, 무당들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는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적지만 존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들림이라고 불리는 방법이죠. 중국 불교를 베이스로 한 민간 강령술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글을 쓰는 겁니다. 바로 이 글입니다. 적은 손글씨를 준비하는데 이건 신에게 보내는 계약서. 죽은 자가 생전에 지내던 집 안에서 거울과 쌀을 준비하고 내린 몸이 될 사람을 격리시킨다. 내린 몸은 쌀을 입에 머금은 채 거울을 보며 죽은 자의 친족 내지는 배우자의 혈액이 스며든 종이를 입술에 가져댄다. 이 의식을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이 깃들여진다. 내린 몸의 영혼을 어머니 신께 바치고 그 대신 죽은 자의 영을 내 몸에, 내린 몸에 돌려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즉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교환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곳엔 분명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거울과 쌀. 물품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것도 보입니다. 사진상 두 번째 아래쪽 가장 왼쪽입니다. 네 번째 택배의 끝쪽이죠. 알루미늄 접시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엔 밥들도 있죠. 거울과 쌀입니다. 정말 사나씨가 백이호실의 거주자를 내린 몸으로 이용해서 강령술로 사망한 남편 에이타를 불러내려고 한 게 아닐까. 그때 하나가 떠오릅니다.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언니의 말이었죠. 다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양이긴 했어요. 안 오네? 와주지 않을까? 라면서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에이타 씨가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것. 물론 그 글, 강령술에 대한 신빙성도 없지만 신에게 빌 정도로 절박한 계획. 근데 그 내용대로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도구가 부족합니다. 그 내용은 분명 죽은 자의 친족 내지는 배우자의 혈액이 스며든 종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건 보이지가 않았죠. 어쩌면 기분 나쁜 망상일 수도 있지만 이상할 정도로 이 택배 안에는요, 빨간색 음식들이 많습니다. 마파두부, 치킨 카레,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것들. 만약이긴 하지만 애초에 사나씨가 보낼 때부터 이곳에 자신의 혈액을 섞었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알아채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라카와 씨와 키리무라 씨는 그 배송됐던 음식을 먹었죠. 입안에는 쌀, 혈액이 든 레트로 식품은 입가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이 스며든 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상할 정도로 이걸 넣었을까? 휴지요. 만약 입에 빨간 피 같은 게 묻었다라고 하게 되면 무심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무심코 알루미늄 같은 것에 자기의 얼굴에 있는 피, 그리고 그걸 닦는 것, 휴지로요. 내린 몸은 쌀을 입에 머금은 채로 거울을 보며 죽은 자의 친족 내지는 배우자의 혈액이 스며든 종이를 입술에 가져댄다. 억측일 수 있지만 상상대로 하면 이거 강령술의 의식이 됩니다. 치밀한, 계산적으로 말이죠. 물론 우라카와 씨도 키리무라 씨도 잘 살고 있습니다. 사나 씨에겐 정말 안타깝지만 강령술은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피와 쌀, 거울로 죽은 자가 되살아난다는 건 말이 안 되니 말이죠. 건데 키리무라 마코 씨의 딸 9살인 유이, 마코 씨가 유이에 대해 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말 힘이 넘쳐서 곤란할 지경이라니까요. 남자애들처럼 곧잘때를 써대고 혼자 어디로 가버리려고 한다고요. 매일이 큰일이에요. 김원의 괴담 1, 불명의 발송자가 보낸 의문의 택배 1화였습니다. 저희 김원TV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괴담, 직접 경험하신 내용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는 방송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 방송이 지속된다면 한 번씩 많은 분들에게 콘테스트처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내용을 전달받아 그 이후에 시청자분들에게 투표를 해서 함께 전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해보는 방송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 좀 어설프긴 할 텐데요. 차근차근 정말 8년 전 처음 방송을 하는 그 느낌처럼 일주일에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이게 잘 어울리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잘 어울려갈 수 있게 뭐 가끔씩 소름도 돋고 여러분들이 주무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그런 긴 영상들로 해서 매주마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김원의 괴담원, 이 원자도 으뜸원자 제 원자가 아니고요. 집 원자 있죠. 뭐 사원 이렇게 쓸 때 그 원자. 괴담이 좀 모이는 장소 요런 느낌으로 저희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8년 정도 이 유튜브 뭐 BJ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외부에 계신 분들이 저를 공포 유튜버로 많이 아세요. 저는 사실 공포를 다룬 적은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공포물을 아예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종 뭐 크리피파스타라고 부르죠, 괴담, 외국에서.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저기 일본 괴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괴담들이 있는 건 아는데, 괴담류에 대한 방송을 나레이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 그동안 없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 제가 또 무서운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좀 시간 지나다가 제가 몇 달 전부터 라이브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제가 공포 영화를 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하나씩 영역 확장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귀신 봤어요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 방송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메일 되게 많이 와요. 저 귀신 봤어요. 뭐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대부분 찍었던 영상들이 어떤 증거가 있고 자료가 있는 거를 같이 연구해보고 분석해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시신경을 mp4 파일로 변환시켜서 저한테 주십시오. 보신 거를 jpg 파일로 캡처해서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오랫동안 들어서, 이제 그러면 완전히 또 다른 섹션을 하나 잡자라고 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담. 그러니까 뭐 증거가 없고 뭐고 그냥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왜가 여기에요. 난 증거 있어. 그게 그동안 이제 뭐 오컬트 사건, 미스터리 이런 쪽이라면 하나의 그냥 다른 섹션인 거고요. 이제 또 어떤 분들이 그러겠죠. 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저 공포물 싫어하는데요. 제가 공포 유튜버로 소문나서 각종 영화, 스릴러 계속 옵니다. 8년째 거절했어요. 저 공포 유튜버 아니라고. 자본은 공포를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방송으로 잘 주무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좀 긴 영상들을 한번 또 해보고 영역을 확장해보자 라는 목적입니다. 네, 제 노력으로 열심히 더 벌어보자. 네, 그거 분명 있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한다는 사람 없잖아요. 네, 올바르게 내 능력으로 잘 해보자 라는 취지인 거니까 많은 제보도 부탁드리고, 나중에 앞서 말씀드린 콘테스트도 해보고 싶어요. 시청자분들에게 다 읽어드리고 가장 무섭다라고 한 분께 뭐 상금도 드리고,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보고요. 뭐 더 컨텐츠가 더 잘 되면 더 발전시키면서 늘 해왔던 대로, 다른 컨텐츠들 해왔던 대로 이 컨텐츠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건 비난 말고요, 비판이요. 비판이라는 건 절 지금 8년간 제가 유튜브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거든요.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라 어색하고 어설픈 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편집 스타일도 어떤 거든 작성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다 저희가 감안해서 또 완성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의 괴담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일본 도쿄 남쪽에 위치한 가나가와현 야마토시의 한 호텔. 큰 키와 슬리퍼 차림의 젊은 남성은 3명의 여성과 함께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을 덮쳐 남성을 검거하는 일본 경찰. 바로 일본을 발칵 뒤집은 한 강변에서 발생한 불에 탄 부부 사체 사건의 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는 20세, 이름은 강광기. 바로 한국 국적의 특별 영주권자였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일본 지바현 지바시에서 똑같이 20살 공범을 함께 검거했는데요.
강강규와 함께 사체를 훼손했던 혐의였죠. 그의 얼굴이 공개되자 일본 전역은 경악합니다. 그는 2014년 NHK 대하 드라마에도 출연했으며 각종 드라마의 영화 이런 곳에 출연한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 가면 라이더의 아역으로 출연한 와카야마 기라토였습니다. 20살의 젊은 두 남성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그런데 그 배후엔 또 다른 남성 두 명이 존재했습니다. 강 씨와 와카야마에게 사체 훼손을 의뢰한 남성 25세 히라야마 료켄과 히라야마에게 이 모든 지시를 내린 28세 사사키 히카라까지. 이 사건은 1,500만엔 한화 1억 3천만 원 정도의 청부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청부살인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28세 지시자 사사키 히카라는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흑막이 존재한다. 나도 지시를 받았다. 아니키가 시켰다. 베일에 쌓여진 아니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컬트 스토리, 일본 부부 청부살인 사건의 미스터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아마 언론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죠.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의문점 및 의혹점을 약 3가지 정도로 맞춰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함께 들어봐 주시고 과연 범인이 정말 누구인 건지, 그리고 정말 청부살인의 가장 꼭대기에 어떤 인물이 있는 건지 함께 추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도치기현 나츠마치 강변에서 아침 6시 50분경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지에 사는 주민은 무엇인가 불에 타고 있다라는 화재 신고로 전화를 했죠. 근데 진화를 끝낸 소방당국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안엔 두 구의 사체가 함께 포개져 있었으며 옆엔 방화를 저지른 기름통까지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살인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졌던 이 사건은 이 정도로 간단히 알려진 내용이었죠. 피해자의 신원인 그 직후 바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피해자는 55세 남성, 남편입니다. 다카라시마 류타로, 그리고 아내 다카라시마 사치코였죠. 50대 이 부부는 도쿄 우에노 지점 번화가에서 음식점을 약 10여 곳 이상 운영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은, 굉장히 부유한 집입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이었던 15일, 도쿄 시내에 있는 한 비어있는 집에서 이 부부를 폭행한 이유, 그리고 도치기현 쪽으로 이동한 이유, 그리고 불을 질렀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제일 큰 문제는 CCTV 영상 속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이들이 과연 옮겨질 당시, 사체를 태웠던 그 장소로 이동할 당시에 생존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아직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강 씨와 와카야마는 자신들은 살해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자신들은 그냥 사체를 훼손하라 라는 지시만 받아서 그냥 불에 붙인 거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부부와 사체를 옮긴 이 두 명의 용의자, 이 사람들이 함께 만났던 곳, 이 네 명이 함께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그 빈집의 차고에서 세제를 활용해 혈흔을 씻어내려고 한 흔적까지도 확인은 됐죠. 분명 폭행을 가한 흔적까지는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4명의 용의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나씩 어떤 죄명이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중간 3번째에 있는 강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신 훼손 혐의로 검거가 되었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와카야마 기라토, 똑같이 강씨와 마찬가지로 시신 훼손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사체 훼손에 대해서 지시를 한 남성, 2번째에 있는 히라야마 류켄, 그는 분명 살인 의뢰 및 청부 혹은 시신 훼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사람이다 라고만 알려져 있고요. 류켄 또한 그냥 사망한 시신을 훼손만 해라, 불태워라 라고 지시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청부살인의 가장 꼭지점, 꼭대기에 있는 남성, 28세 사사키 히카리, 가장 왼쪽에 있는 남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누군가가 시켰다라고만 얘기할 뿐 나는 무언가를 따로 얘기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사건의 미스터리한 점 첫 번째, 죽였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꼭지점에 있었던 남성은 지시를 받아서 시켰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걸 중간에 의뢰했던 히라야마 같은 경우엔 그냥 사체를 훼손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강씨와 그리고 기라토 같은 경우엔 사체를 훼손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죽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진술들 사이에선 무언가 또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2명을 시켰던 히라야마 료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3월경에 지시자였던 사사키를 알게 됐고 범행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사키 히카리는 경찰 조사에서 4월 초순경 어떤 인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의 시간 편차가 있죠. 분명 사사키 히카리에게 지도를 받은 히라야마가 범행을 저지르는 준비를 했던 건데 이들이 얘기하는 시점이 한 달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사키는 한 인물에게서 이 내용, 그냥 협박만 하는 줄 알고 의뢰를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체 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주장을 바꿨죠. 즉 이미 사람은 사망에 있었고 자신은 사체 처리에 대한 부분만 맡았다라는 게 이 4명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사망한 부부와 면식관계도 없고 원한관계도 없는 이 4명이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아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 과연 어찌된 내용일까요? 당시 사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각각의 입장으로 각 용의자들의 행동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든 사건의 꼭지점에 있는, 물론 누군가에게서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사키의 당시의 행적입니다. 사사키는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그 부부가 폭행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그 빈집 근처를 걷고 있는 CCTV 화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 새벽 3시 30분경 고탄다역 근처 선술집에서 누군가를 만나 5분간 함께 머물렀다가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 남성은 바로 사사키가 지시를 했던 중간책 히라야마였습니다. 그럼 히라야마도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선술집에 말입니다. 이들이 나가는 모습에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히라야마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 거대한 봉투,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약 1,400만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 이후 사사키는 4월 27일경 경시청에 지명수배가 됐는데요. 나하 시내에 있다가 28일 나하 공항에서 후쿠오카로 넘어가려고 하던 상황에 검거가 되게 됩니다. 이게 범행 전, 범행 당일, 그 이후의 사사키의 행적이죠. 자, 그럼 돈을 받았던 히라야마는 당시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희는 히라야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대 남성 2명에게 사체 처리를 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히라야마는 사건 발생 3일 전이었던 4월 13일 사이타마현 내에서 가솔린 그리고 착화제를 구매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4월 14일에는 도쿄 우에노에서 접착 테이프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지요. 그리고 사건 발생 전이었던 15일 밤 10시 시나가와구 내 편의점 주차장에서 2명과 합류하게 됩니다. 아실 겁니다. 바로 강씨와 와카야마였죠. 그 뒤의 모습은 혼자 걸어나가는 히라야마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과 준비한 물품들을 건네주고 빠져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히라야마는 오후 11시경 그 자리를 떠난 직후 16일 새벽 2시에 다시 한번 포착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사키를 만난 장소 고탄다역 근처 선술집에 혼자 들어갔고 합류한 뒤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17일 오전 6시 30분 고탄다역 근처 파출소에 직접 출두했고 4일 뒤인 21일 검거가 되었죠. 자, 그럼 가장 밑에 있었던 실행자 2명 강씨와 와카야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남성 바로 히라야마 료코입니다. 15일 오후 10시쯤 주차장에서 만나고 11시 반쯤 그 빌린 차로 한 집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 현장 빈집이었죠. 16일 밤 12시경 그곳에서 피해자인 부부를 만났고 그 이후 차량에 태운 뒤 방화 장소를 향하게 됩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 이 차량이 시신 발견 현장 쪽으로 향했고 그리고 30분 정도 후에 되돌아오는 모습까지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정도가 지나 시민에 의해서 신고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죠. 자, 분명 역할이 나눠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 지시를 했고 그 밑에 있는 중간책이 이 2명의 남성에게 시체 훼손에 대한 명령을 받고 이들은 실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로 히라야마는 돈을 받은 상황까지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이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청부살인의 모습이 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들 4명은 어떤 관계였길래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일각에서는 이들이 뭔가 야쿠자 같은 게 아니냐, 조직에 있는 게 아니냐 라는 내용들이 있어 이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죠. 여러분이 보신 이 사진은요, 실제 틱톡에 올라왔던 영상입니다. 한 외국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곳에 강씨와 와카야마가 함께 나와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이었죠. 이때 와카야마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세상엔 돈이 전부다. 이 둘 다 돈이 매우 제일 중요하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역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던 와카야마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내용을 확인해보니 2012년 데뷔를 했고 그리고 2013년에 가면라이더 아역으로 출연을 했으며 그 뒤에 대작 드라마, 영화에 계속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황혼을 마지막으로 2020년 소속사를 나온 것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아역 출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무언가 좀 일을 기피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내용들까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소속사를 나간 직후 도쿄로 가고 나서 좀 이상한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친해진 사람이 바로 강씨였죠. 그때부터 피어싱이나 문신을 하는 등 기존 모습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살 강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국적의 특별 영주권자였죠. 그는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학교 당시에는요, 야구를 했고 야구 강호로 되게 유명한 가나가와현 내 사립 일관교를 다녔던 것까지 확인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야구를 그만두었고 2023년 4월경 19세의 나이에 도쿄에서 호스트의 일을 하기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이들은 친한 관계로 같이 클럽을 다니면서 유흥을 많이 즐겼던 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버는 족족 모든 돈을 유흥비에 썼던 이들. 그런데 이들을 아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이 2명의 접점, 바로 히라야마입니다.
히라야마는 시부야에 있는 클럽의 거의 VIP 단골이었다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죠. 어떤 계기로 돈을 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약 오랜 시간 동안 항상 아침까지 VIP석에서만 술을 마셨고, 앞서 말씀드린 두 명 강씨와 와카야마는 약 1년 전부터 함께 왔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엄청난 재력가라고 소개하며 이들 3명은 반년 정도 돈을 엄청나게 썼고, 그 나머지 반년 사이에서는 돈이 많이 떨어졌을 그 무렵, 그때쯤 히라야마와 함께 만나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클럽을 다니면서 사사키 또한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즉 이들 4명은 클럽이라는 유흥이라는 공통 주제로 함께 모여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점차 돈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키 또한 자신이 영업했던 오너에게 돈이 없다라고 자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전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분명 이 청부살인의 목적은 돈입니다. 유흥비로 탕진했던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 그 돈을 주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 사사키, 가장 위에 있는 지지자였죠. 그 다음 히라야마, 이 얘기를 따랐던 20살의 2명 강씨와 야키야마, 이들 모두 돈이 없었습니다. 한화 1억 3천만 원 정도를 주면서 돈으로서 사람을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문제지요. 지금 일본 경찰의 입장도 사사키가 모든 걸 준비해서 진행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사키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 정말 사사키의 말대로 검은 흑막이 존재하는 걸까요? 누군가가 분명 1,500만 원을 건네줬고 사사키는 그중 100만 원을 가졌으며 나머지 1,400만 원을 히라야마에게 전달했고, 히라야마는 각각 강씨와 그리고 와카야마에게 250만 원씩 나눠주면서 자신은 400만 원, 나머지 250만 원씩 나눠 갖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두 번째 미스터리, 분명 누군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분명 듭니다. 누군가는 분명 사사키가 모든 걸 했을 거야,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예상을 했지만 돈에 대한 문제에선 좀 달라 보인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럼 세 번째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왜 그 빈집의 공간에 가해자들에게 왜 따라갔을까라는 의혹입니다. 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차량으로 갑자기 사람을 납치한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부부 2명을 납치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에게 발각될 가능성도 매우 높죠. 청부살인이라면 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알고 계신가요? 피해자 부부는 강제로 납치된 적이 없습니다. 분명 빈집, 그 안에 폭행을 당하고 시신처락에 가기 전까지 이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엔 또 다른 2명이 존재했습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2명은요, 앞서 말씀드린 용의자 4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들 부부가 운영했던 그 가게의 바로 동료, 어떻게 보면 직원이겠죠. 그 지인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오후 9시 30분경 도쿄 우에노에서 지인 2명이 빌린 원박스의 렌터카에 함께 탑승합니다. 자, 이렇게 4명이 함께 이동을 했죠. 11시쯤에도 이게 한 번 더 포착이 됐는데요. 시나가와구 히가시나와의 한 텐노즈 아일역 근처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30분 후에 차에 탑승한 곳 어딘지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어디에서 하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차 장소로부터 2km 떨어져 있던 그 빈집을 향해 간 곳, 거기까지가 아직 미스터리한 곳이죠. 그런데 내용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물건을 찾고 확인하기 위해 데리고 갔다 라고 그 2명이 진술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분명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 경시청은 함께 있었던 지인 2명은 공범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인 2명은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어떤 물건들이 있어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확인하기 위해 데리고 갔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 이들은 스스로 렌트카에 탑승을 했고 이후에 아내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3명이 밖에서 잠깐 차를 세우고 담배를 피우는 CCTV까지도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야경을 즐기는 듯한 편안한 분위기였죠. 경계하는 모습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흑막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직장 동료를 조종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직장 동료들까지도 속여서 이 모두를 끌어들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죠. 정말 그것까지 한 거라면 현재 감춰진 베일의 이 남성은 굉장히 치밀하게 모든 걸 준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만약 그 흑막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흑막은 약 1억 3천만 원의 돈을 준비하고 사사키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사키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혹은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놨죠. 그리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집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장치까지 그걸 피해자 부부의 지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빈집, 공간까지 아무렇지 않게 올 수 있는, 거부감 없게, 의심하지 않게 올 수 있는 그 모습까지도 전부 조종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피해자 부부를 아무런 의심 없이 장소로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방법은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부가 했던 사업체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었죠. 자,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요, 야키니쿠 가게는 6점포, 음식점은 총 8점포로 우에노에서만 총 14개의 점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서는요, 다카라지마 로드라고 불릴 정도로 현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 그 정도로 유명한 어떻게 보면 재력가였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편 류타가 중국 계열이다라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카라지마라는 성이 매우 특이한 성 때문이었죠. 대부분 중국 출신의 성이어서 중국인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저희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특이한 사실도 하나 알게 됐는데 남편 류타가 법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록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 파견 사업, 그리고 음식점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런 것들이었죠. 그리고요, 그 다음입니다. 중국, 한국산, 의류 및 잡화, 식품 수입 판매, 여기까지도 법인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이나 한국산에 대한 의류나 식품 수입에 대한 거를 하고 판매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바로 그 흑막에 감춰진 남성. 그 흑막에 감춰진 남성이 피해자 부부를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다,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왔다, 중국산이다, 한국산이다, 그거를 그 빈 공간 어딘가에 갖다 놔 테니 확인을 해봐라 라고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내용까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이 운영했던 그 류타의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 사업체를 뺏고 싶었거나 혹은 경쟁 사업체여서 없애고 제거하고 싶었거나 라고 보여지는 내용이죠. 물론 현지에서는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내의 사치코 같은 경우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가게들, 경쟁 가게들 간판을 딴 데로 갖다 이동시키거나 발로 차거나 어떤 지나가는 손님한테 경쟁 업체가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가게를 유도한다든가 이것 때문에 재판까지 갔다라는 내용들도 나와 있죠. 사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청부살인을 하면서 1억 3천만 원을 썼다라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청부살인과 관련된 사건들, 대한민국에 있는 사건들 기억하고 계신 게 몇 건 있으신가요? 과거 강남 서초에서 코인 관련 문제로 납치했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법인 회사를 뺏기 위해 제주 유명 갈치점 주인을 납치했던 계획범죄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 이런 청부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문제는 그만큼 그 이상의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집단 혹은 개인이 존재할 겁니다. 사람들은 사사키가 분명 이거의 모든 정점일 거고 어떤 흑막이 있다, 누군가가 시켰다는 거짓말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걸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사사키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떠한 트러블도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 청부살인의 금액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가장 위에 있었던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지배적이죠. 자, 그럼 범인은 정말 누구일까요? 분명한 건 피해자 부부와 관련된 사업에서 트러블이 있는 사람, 그걸 갖고 싶어하는 사람, 정말 더 넓게 올라가선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도쿄의 우에노에서 이 정도까지 경영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폭력배, 야쿠자 같은 사람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혹까지 말이죠.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고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오기 위한 청부살인이 아니었을까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사키는 지금까지도 그게 누구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죽을까 봐서인지 혹은 아예 정말 몰라서인지는 알 수 없죠. 다만 이들은 처음부터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검거될 것을 대비해 만약 자신들이 잡히면 사체 훼손에 대한 부분만 주장하자. 사체 훼손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라고만 이야기한 것. 난 사체 훼손을 시켰고 중간책이 전달했고 그리고 2명이 실행한 거다. 살인은 한 적 없다라는 것. 그리고 살인에 대한 증거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재판이 꼬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20대 남성 한 명은 한국인, 한 명은 아역배우 출신, 이런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만 알려졌던 이 일본의 끔찍한 사건, 그 내막에 대해서 현재까지 내용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사사키 위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없다면 사사키가 이 모든 걸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드시나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전해드린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당시에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뭐 우리나라에 내온 내용보다는 일단은 이 50대 부부가 원한관계, 채무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오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굉장한 유지래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뭐 가로수길 아니면 압구정 거기에다가 13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라서 사실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근데 원한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꼬집으면 많이 꼬집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부 중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직원들하고의 트러블도 많았고 주변 상권 상인들하고의 트러블도 많았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그 상권에서 그런 업체를 거대하게 운영한다라고 했을 땐 원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1억이 넘는 돈 1,500만 원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정말 죽여야 되겠다라고 싶을 만큼의 원한을 가진 주변 업체, 경쟁 업체가 있을까라는 의혹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 어떤 정말 최고 정점, 이걸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검은 흑막, 그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사사키가 돈이 필요하다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면 관계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필요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 돈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로 라인이 이쪽에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분명한 건 그 흑막이 유도를 했는데, 유도를 할 때도 이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가정이에요. 한다면 피해자 부부가 관심을 갖고 안심을 하고 장소에 도착할 수 있게까지 만들 때 사업 아이템밖에 없어요. 이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큰 빈집에 불렀다고 하는 거 보면 거기에 뭐 물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올 거니까, 물건 확인하러. 그럼 당연히 모든 뭐 의심을 풀고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가 하나가 가장 위에 꼭대기에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안 잡힌 내용이라서 현재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 배우로 나올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자료들을 찾으면서 느낀 거는 사사키는 정말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라인 내역이 있더라고요. 자기 그 고용주한테, 자기가 일했던 고용주한테 이렇게 보낸 내역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뭐 의미 없이 갑자기 자기가 1,500만 원이 없는데 어디서 받아 자기가 인출해서 막 시켜놓고 나는 몰라요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나오는 절대적 진리죠. 청부살인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누가 가장 득이야?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사사키는 진짜 아니거든요. 사사키가 가져간 돈은 100만 엔밖에 없어요. 사실 사사키가 득볼 건 진짜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강씨랑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와카야마는 250만 엔씩 받아서 그거 다 유흥비 탕진이었어요. 얘네들은 클럽 가고 이런 문제였고. 그러니까 강씨 검거될 때 여자 3명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호텔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유흥비의 목적이었고, 뭐 히라야마도 마찬가지였고, 뭐 클럽에서 VIP로 맨날 놀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얘네들은 전혀 득볼 거는 금전적인 문제밖에 없던 상황이죠. 근데 이런 거에 가장 꼭대기로 하게 되면 부부가 사망했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니까 갖고 있는 것도. 근데 여기서 가장 신경 쓰였던 건 저는 법인이었다라는 문제였어요.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일본도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인은 지분율 싸움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그 이재용님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삼성전자는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법인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보이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뭐 주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의결하거나 어쨌든 주식 보유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 모든 뭐 권리 행사하기 쉬운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엮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들이 사망한과 동시에 모든 상속은 자녀한테 가게 돼 있어요. 이제 2명의 자녀. 2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녀들이 그랬다? 이건 진짜 억측이고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다만 그 지분관계가 깨지게 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그 법인회사와 관련돼서 연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혹만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현재까지의 내용이라서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댓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좀 화면이 가까이 왔죠. 제가 지금 2024년 5월 7일 새벽 1시에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데 제가 이 방송을 5월 6일 밤 11시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방송을 켰는데 아마 이 영상 앞에 다 보셨겠죠. 범인이 누구다 막 여러 가지 추측도 할 거고. 근데 제가 지금 라이브 이제 녹화 끝내놓고 소통을 하는데 한 시청자분이 속보 떴다고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뒷이야기를 이제 방송 아까 촬영 끝냈는데 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 얘기를 같이 한번 좀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가 뭔지. 제가 방송을 11시에 켰는데 11시 7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사체 사건 있죠. 근데 경시청이 이 부부의 딸 내연남을 검거했대요. 이게 약간 일본 번역이 되어 있는 거라 조금 어색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방금 와 이제 세상이 나를 엇가하네요. 나 조금 전에까지 확인 다 해놓고 새로운 확인이 안 돼가지고 바로 영상 찍은 건데 진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진짜 감사해요. 시청자님 덕분에 뒷이야기에 이걸 붙여서 다행이야. 나 오늘 방송 끄고 이거 떴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뒷이야기에 이거 좀 붙여놓을게요. 범행 지시역으로 또 보인대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용의자 4명은 현재 검거가 됐는데 부부의 딸의 내연남 32세 남성을 또 성기 혐의로 검거했대요. 지금 현재 그 사사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있죠. 사사키에게 지시한 그 상위의 지시역으로 보여주고 있대요. 이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흑막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요 내용대로면 피살된 부부의 딸의 내연남이 지시자가 되고 흑막이 되고 얘가 사사키한테 돈 1,500만 엔을 주고 이걸 하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뭐야 이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과연 가장 큰 이득을 볼까. 근데 자식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요 정도까지 내용이 방금 떠서 제가 이거 뒷이야기에 붙여놓은 거니까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